자, 그러면 뉴스삼 플러스 네.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우리 장수롱 기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삼프로 TV가 정말 짱짱한 기자분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음. 자, 오늘 첫 번째 픽한 뉴스는 어떤 뉴스부터 전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말 내내 그 대출금리가 8%에 육박할 수 있다. 조만간에 내년쯤에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예, 요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요건 5년 동안 고정이 되는 이제 대출 상품인데요. 요 위에 이제 하단을 보시면 3.6%에서 4.38%까지 네. 올라갔고, 요 위에 상단 보시면 네. 이제 4.98에서 6.83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거의 7%에 육박한 겁니다. 근데 저게 왜 그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데 저렇게 레인지가 큰가요? 저는 항상 저게 담보 잡는데 낮은 네. 거랑 높은 네. 거랑. 뭐 사면 사고 오면 오지. 예. 6.87 요즘에 7 간다는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6.83인데 네. 7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은행은 이제 그러니까 신용도별로 이제 음. 금리를 차등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여기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는 건 6.83, 고 네, 7%가 그렇죠. 된다는 거, 7에 주목하는데 네. 이제 은행 거래를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은행 거래할 때는 신용도가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웬만하면 좋은 분들이고 네. 뭐 카드라든지 뭐 월급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 거래 있고. 내 거래 있고 이러면 부가 조건이 이제 우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예. 사실 이 6.83에 빌리는 금리는 없어요. 이게 사실 이론상의 금리입니다. 예. 신용도에 따른 이론상의 금리지. 사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빌릴 때는 이 하단 금리 쪽에 가까이 붙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단이 4.38이면 예. 실제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리는 4% 후반. 예. 뭐 신용이 조금 안 좋은 분들은 5% 5%. 후반. 그렇죠. 지금 현실적인 금리는 아마 그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최고 금리가 금리를 비교할 때는 상단하고 하단하고 비교를 해왔는데 네. 최근에 상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언론들도 이제 곧 7%에 이제 붙겠구나. 근데 이제 장순원 기자 얘기는 뭐 7%라고 헤드라인에 잡혀도 네. 실제로 은행에서 주담대로 7% 빌리는 금융소비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없다고. 없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좀 네. 과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 숫자에 좀 너무 주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럴 수 예. 있겠죠. 네. 그다음에 또 왜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 금리도 이제 조만간 올린다고 하니 그런 금리가 올라가면 요 금리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네. 이제 뭐 그런 이제 네, 여튼 뭐 그런 금리가 것들 보여주는 거죠. 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요게 네. 이제 끝이 아니라 네.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겠다고 사실상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상용 총재도 뭐 원래 한 0.25%포인트 올리려고 했는데 전제 예. 조건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10월에 한 0.5%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도 한 차례 더 올리면 네네네. 거의 뭐 0.75에서 1% 가까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대출 금리라는 게 뭐 시장 금리 기준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긴 한데 사실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 앞서 말씀드린 저 고정형 금리보다는 변동형 금리에 좀 주목을 그렇죠.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변동형 금리는 이제 시장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체로 보니까 은행채 조달 금리 네.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더군요. 그때 그 은행채 금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다면서요? 네, 은행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예. 여기 뭐 일단 아까 은행채 금리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고정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변동형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코픽스라고 은행의 조달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데요. 네. 이 이제 잠깐만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보여드린 건데 방금 말씀드린 그 변동형 금리는 지금 하단이 3.7에서 4.2 정도로 올라왔고 작년 네. 연말 대비해서 예. 상단은 5.07에서 6.6까지 올라왔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금리는 하단 네, 부위에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네. 4% 뭐 이것도 역시 5%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건 새로 빌리시는 분들이 이 금리를 적용받는 거고 예. 앞서 빌리신 분들은 이 주담대 금리보다는 사실 코픽스의 움직임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코픽스 플러스 이제 가상 금리를 맞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맞습니다. 부과하는 건데 코픽스가 엄청 올랐네요, 진짜. 코픽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걱정스러운 게 예.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소개드릴 게 이제 최근에 은행의 자금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네. 이제 보통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자금이 많이 묻혀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 글로 또 이사 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이사를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은행의 이자 마진, 그러니까 예대 마진을 줄이라고 압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대 마진을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출 금리를 좀 낮추는 방법이 있을 테고, 예. 그다음에 예금 금리를 조금 올려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예금 금리를 좀 올려주다 보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아. 여기 이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은행의 예금 정기예금 금리가 거의 4%에 육박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 입출금에 있었던 많은 자금들이 맞아요.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에는 수시입출금 MMDA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 금리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나 네. 예를 들면 0점 몇밖에 차이 안 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묶느니 또 어떤 이벤트 발생할 때 주가 확 빠지면 또 사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수시입출금에 놨던 건데 저게 뭐 3%대 주고 막 그러니까 야 이게 이 정도면 옮겨야지. 그리고 옮기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맞아요. 그 김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작년만 해도 1%대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3% 후반대가 되다 보니까 그 금리 메리트가 확 차이가 나니까 자금이 확 쏠리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대출자 입장에서 이렇게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서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픽스라는 거는 그 은행의 조달 금리를 반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달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 같은 거죠. 그렇죠. 예전에 0.1%, 0.2%만 줘도 되는 그 수시 입출금식이 많았을 때는 조달 원가가 낮은 거죠. 근데 그 자금이 쫙 빠져나가서 3%, 4%를 줘야 되는 정기예금을 많이 모아서 은행 이제 대출자들한테 빌려주려면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코픽스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코픽스 금리도 따라 올라가면 그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셨던 분, 그분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앞으로 좀 더 커질 수 있다. 매월 청구되는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코픽스 금리라는 게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바뀌는데 과거에 좀 낮은 금리로 빌렸더라도 코픽스 금리가 많이 오른 이후라면 네. 이자 부담이 6개월마다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네네. 된다는 소식입니다. 실제 저 아는 분 중에도 그 올 2월인가 이제 집을 산 분이 있는데 네. 변동금리로 이제 하셨는 모양이에요. 거의 지금 더블 가까이. 그럴 거예요 오는 것 아마. 같다고. 근데 이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산 집은 만약에 아주 로또 분양이 아니라면 집값도 빠졌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2억 빠졌대요. 그러니까 2억 빠진 상태에서 이자는 더블로 낸다. 원래 이제 6억인가 그런데 4억 말고 이제 2억을 대출, 4억은 이제 본인 돈, 2억은 대출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냥 내 돈이면 살 수 있었던 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잖아. 어? 아, 근데 부자들은 또 그거 안 사. 뭐 비싼 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이하만 대출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거 사가지고 변동금리로 해서 또 물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율 얘기네요. 두 번째가. 예,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다양한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이 조선업체에 선물한 매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 조선사의 선물한 매도가 뭔데 이게 환율 방어 대책이 되느냐? 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사가 배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대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뭐 2, 3년에 나눠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2, 3년 사이에 환율이 뭐 지금처럼 올라가면 사실은 해치 안 해도 조선사는 대박 나는 건데. 해지를 안 해도 되는데 환율이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면 이제 죽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다가 특정 시점에 달러를 정해진 금액의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계약을 하죠. 이걸 선물한 매도 계약을 합니다. 매도 계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수주 당시에 환율이 1,200원인데 네. 1년 뒤에 대금을 받을 때 환율이 1,100원이면 조선사 입장에서 100원을 손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년 뒤에 한 1,200원은 아니고 이 수수료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한 1,190원에 현재 환율 비슷하게 이제 계약을 맺어 놓는 겁니다. 그걸 선물한 계약이죠. 네, 그게 선물한 계약인데 반대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그 선물한을 매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은 갑자기 달러의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은행도 이걸 해지를 해야 위험을 회피를 시켜야 되는데 은행이 이제 이 위험을 어떻게 회피를 하냐면은 이제 그 금액만큼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네. 그걸 이제 원화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달러를 빌려와서 시장에서 판다.
예. 달러 하락 압력을 주는 거죠. 예. 이 선물한 매도 거래가 많아지면 달러 그렇죠. 하락 압력이 생기는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조선사들이 은행하고 선물한 매도 계약을 못 맺는 상황이 벌어지고 왜요? 있습니다. 은행들이 거절해요? 네, 은행들이 거절하고 어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선물한 계약도 이게 리스크가 있어요. 예. 저희가 왜 신용대출 받을 때 저희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한도가 정해지는 것처럼 네. 네. 선물한 계약도 이제 그 조선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가 딱 정해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 약간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수주 물량이 늘죠. 네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상반기 기준인데 2021년에도 281억 달러, 올해도 265억 달러 꽤 많이 늘었어요. 수준이 계속 늘어나니까 조선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선물한 매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강하게 욕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1,400원대 됐는데 네. 1년, 2년 있다가 오를 확률보단 빠질 확률이 더 많다고 그렇죠. 보는 거겠죠. 맞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한도는 정해져 있고 이 수주 물량이 많으니까 선물한 매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게다가 중요한 게 이 선물한 매도는 이제 은행들이 계속 매일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이 선물한 매도 시점보다 환율이 많이 올라 있으면 네. 리스크가 커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자 이것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한도를 1억을 부여했다고 쳐보죠. 한 네. 조선사에. 그런데 지금 조선사는 실질적으로 한 8천만 원어치만 선물한 매도를 했어요. 네. 근데 한 2천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 기존에 매도했던 8천만 원어치와 그 이전에 훨씬 낮은 환율에 매도했던 선물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올라갔구나. 평가를 해봤더니 음. 리스크가 확 커졌다고 생각하고 이 2천만 원의 룸이 있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이내에 이제 없는 거나 진배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은행이 못 받아주네요. 은행이 못 받아주는. 네. 그러니까 게다가 뭐 한도를 막 늘려달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사들은 뭐 2, 3년 전만 해도 뭐 망한다 만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리스크를 고려하면 갑자기 늘려줄 수도 없는 거라서 지금 네. 선물한 매도가 안 되니까 가뜩이나 환율 이제 상승 압력이 크잖아요. 달러 네. 상승 압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선물한 매도 물량마저 안 나오니까 음. 정부에서 조금 개입을 해서 은행권도 웬만하면 이게 늘릴 수 있는 폭의 선물한 매도 그 한도를 좀 늘려주고 이게 안 되면 수출입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 국책은행을 통해 거기서 선물한 계약하겠다. 네, 선물한 좀 받아주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 외국환 평형 기금 그러니까 정부의 기금을 활용해서 그 일단 정부가 받고 그 받은 걸 다시 은행에 매도하는 네. 그런 방식을 동원해서 이 선물한 매도 물량을 최대한 소화하겠다. 그로 인해 이걸 통해서 달러의 어떤 하락 압력도 조금 주고 뭐 최소한 이제 달러가 더 치솟는 걸 좀 막아보겠다. 네.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대책을 그렇군요. 어제 내놨습니다. 네. 네. 좀 급해지는 것 같죠? 정부의 네. 스탠스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추경호 부총리가 한은에다가 금리 올리는 것도 좀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보도들도 일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대하는 금융당국 또 경제팀의 어떤 스탠스가 조금씩 더 심각해져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군요. 요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관심이 큰 이슈인데요. 네.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재건축 부담금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재건축을 해서 이제 이익이 좀 많이 나면 뭐 3천만 원 이상 이익이 났을 때 이제 최대 50%까지 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울의 웬만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이익은 한 절반 정도는 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재건축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재초안이라고 하죠. 네. 네. 정부에서 요 방안을 조금 완화하는 거를 이제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구당 이제 초과이익이 3천만 원 넘으면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떼간다고 했잖아요. 요 허들을 조금 높이는 방안.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고려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은 그 실거주로 주택 한 채를 갖고 실거주로 그 재건축 단지 오래 거주하셔도 재건축 부담금을 똑같이 매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거주한 1주택자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낮춰주는 방안, 요 두 가지 방안이 지금 상당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네.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가 될 겁니다. 이거는 근데 뭐 그냥 정부가 결정하면 그냥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의회 통과가 또 필요한 이런 문제입니까? 네, 이건 이제 정부가 이제 방안을 발표한다는 거였고요. 네. 이 재초안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법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뭐
부담금 상한선이라든지 1주택 장기 보유자들한테 어떤 감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통과되긴 어려운데 뭐 야당 입장에서도 이 제초안에 약간 일부 좀 불합리한 면들이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협상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법령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행령으로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옛날엔 잘 안 물어봤거든. 요즘엔 꼭 물어보게 되더라. 네. 시행령. 본질적으로 그게 되냐 안 되냐. 민생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데 꼭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뉴스한 플러스 네. 이렇게 세 가지 뉴스 한번 정리하고요.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은 장은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